강태환 회장의 50평생은 단 하나의 의학 용어로 요약될 수 있었다. 무정자증. 그것은 단순한 진단명이 아니었다. 그의 젊음, 그의 부, 그의 제국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공허의 이름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JK그룹의 신화,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다. 그가 손대는 모든 것은 황금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 황금으로 채워진 성에는 단 하나의 생명도 잉태되지 못했다. 그의 왕국은 후계자 없이 텅 비어 있었고 그 사실이 강태환이라는 남자의 모든 것을 규정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12월의 서울. 한남동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그의 저택 현암쉐나는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흰색이었지만 저택 내부는 그림자보다 더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강 회장은 불도 켜지 않은 거대한 서재. 그 중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아무 서류도 놓여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갑게 식어가는 찻잔과 창밖을 향한 그의 굳은 시선만이 존재했다. 그는 아이들을 싫어했다. 정확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견디지 못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지독한 질투이자 자신의 결함을 확인시키는 소음이었다. 20년 전 그 끔찍했던 사고,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 의사는 그의 아버지 앞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 회장님, 도련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입니다. 아버지는 절망했고 그는 안도했다. 그 사고로 사랑하는 윤희를 잃었으니 아이 따위는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은 그를 배신했다. 윤희를 잃은 슬픔은 아물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그 결함은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아버지가 강요한 정략 결혼은 철저히 실패로 끝났다. 후계자를 낳지 못하는 아내는 존재 가치가 없었고 그 아내에게 그는 결함 있는 남편일 뿐이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이가족이라는 것에 목말라 있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메마른 땅이었다. 그의 시선이 서재 한 구석, 굳게 잠긴 금고로 향했다. 그 안에는 JK그룹의 기밀 서류 따위는 없었다. 오직 20살의 윤희가 웃고 있는 낡은 사진 한 장. 그의 아버지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사고와 함께 사라져버린 그의 유일한 사랑이었다. 그는 그 사진을 꺼내보지도 못했다. 그것을 보는 것은 자신의 무력함과 20년 전의 거짓말 같은 현실을 인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는 차라리 이 차가운 고독 속에서 화석이 되기를 택했다. 눈발은 거세졌다. 이제는 단순한 눈이 아니라 바람과 뒤섞인 눈보라가 되어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현암의 완벽한 방음 설비도 그 소리까지는 막지 못했다. 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 정막을 사랑했다. 이 정막만이 자신의 결함을 가려주는 유일한 방패였다. 그런데 지금 저 자연의 소음이 그의 방패를 뚫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집사에게 인터폰을 걸어 커튼을 치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그때였다. 정막을 깬 것은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다. 삐삐삐 그의 사적인 공간인 현관 게이트에서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울린 적 없던 비상 인터콤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초인종이 아니었다. 누군가 보안 시스템을 강제로 건드리고 있다는 경고음이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이 눈보라 속에 감히 누가 자신의 성역을 침범한단 말인가.
그는 테이블 위에 모니터를 켰다. 모니터 화면은 눈보라 때문에 지지직거렸다. 하지만 그 너머로 분명한 형체들이 보였다. 차가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었다. 아주 작은 검은 덩어리들. 네 개의 작은 그림자가 철제 대문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손으로 문틈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흔들고 있었다. 회장님, 스피커 너머로 경비대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웬 아이들입니다. 4명입니다. 강태환의 첫 반응은 분노였다. 아이들. 그것도 이런 누추한 행색의 아이들. 감히 자신의 집 대문에서 구걸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당장 치워. 그의 목소리는 눈보라보다 차가웠다. 이런 날씨에 저런 것들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지. 경찰에 신고해. 당장. 그는 모니터를 꺼버리려 했다. 저 흉측한 광경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모욕이었다. 하지만 회장님, 경비대장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다. 날씨가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경비실 안으로라도. 강태환이 말을 끊었다. 내 집은 자선단체가 아니네. 한번 문을 열어주면 온갖 거지들이 몰려들 거야. 원칙대로 하게. 그게 자네 일이야. 그는 통신을 끊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눈은 이제 세상을 삼킬 듯이 퍼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냉정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저 아이들의 생사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는 다시 찻잔을 들었지만 차는 이미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다. 그는 불쾌감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 순간 꺼버리려던 모니터 화면에서 가장 커 보이는 아이가 고개를 드는 것이 보였다. 아이는 인터콤 카메라를 마치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듯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저 어린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늑대의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마지막 남은 것을 지키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자의 절박한 눈빛.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조금 더 작은 여자아이가 카메라를 향해 무어라 외쳤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입모양, 강태환은 자기도 모르게 화면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 여자아이는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찰나 화면이 선명해졌다. 그리고 강태환은 그 여자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심장이 멈췄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손이 마비된 듯 떨려와 모니터 화면을 움켜쥐었다.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이럴 리가 없어. 20년 전의 망령. 눈보라가 만들어낸 환각. 그는 스스로를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얼굴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20년 전 그 지옥 같은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피투성이가 된 채 그를 바라보던 바로 그 얼굴. 희야.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이름이 새어나왔다. 한남동의 휘황찬란한 불빛이 닿지 않는 곳. 재개발이 멈춘 낡은 빌라촌의 가장 깊숙한 골목. 그곳은 도시의 그림자가 은결된 지점이었다. 강태환의 저택에서 울린 인터콤 소리가 채 먹기도 전에 4개의 작은 생명은 이미 생사의 경계선에 서 있었다.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칼날이었고
살을 내는 고통이었다. 내 아이는 버려진 연탄재 포대더미가 간신히 막아주는 건물의 좁은 틈새에 서로의 몸을 의지한 채 웅크리고 있었다. 11살의 민주는 가장 바깥쪽에서 바람을 맞고 있었다. 얇디얇은 누군가 버린 것이 분명한 어른용 점퍼가 아이의 작은 몸을 다 감싸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품 안에 새 동생을 밀어넣고 덜덜 떨리는 팔로 그들을 감쌌다. 온기가 아니었다. 그저 체온을 빼앗기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입김은 하얗게 뿜어져 나오자 마에스자 눈보라에 찢겨 사라졌다. 민준의 등 뒤에는 10살의 아름이가 있었다. 아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름이의 품 안에 6살짜리 쌍둥이 우진이와 서연이가 가장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우진이는 겁에 질려 울음조차 삼키고 있었고 문제는 서연이었다. 아이는 웅크린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불덩이 같은 열기를 민준의 다리 쪽으로 전하고 있었다. 콜록, 콜록, 흑. 서연이의 기침 소리는 젖은 솜처럼 무겁고 불길했다. 기침을 할 때마다 작은 몸이 경련하듯 들썩였다. 민주는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마지막 남은 것을 확인했다. 차갑게 식은 손난로 하나. 이미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그것을 꺼내 서연이의 이마에 대보려 했지만 아이의 이마는 이미 손난로보다 더 뜨거웠다. 그들이 이 지옥 같은 골목으로 내몰린 것은 불과 3시간 전이었다. 그들의 마지막 보호자였던 엄마라고 불렀던 여자가 일주일 전 병원에서 돌아오지 못한 후 집주인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다. 보증금 다 까먹은 지 오래야.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깡통 차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얼마 되지 않는 짐이 월세방 밖으로 내던져졌다. 반지하 방의 차가운 쇠문이 닫히는 소리는 민준의 귓가에 아직도 생생했다. 그 쇠문은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세상의 마지막 벽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벽은 사라졌다. 민준은 11살이었지만 스스로를 11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가 떠난 순간부터 아빠가 되어야 했고 지금은 새 동생의 생명을 책임진 유일한 어른이었다. 그는 아름이와 쌍둥이가 친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엄마가 길에서 혹은 보육원 앞에서 데려온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엄마가 만들어준 그가 지켜야 할 유일한 세상이었다. 엄마는 늘 말했다. 민준아, 너는 마디야.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들 지켜야 해. 배가 고팠다. 마지막으로 먹은 것은 어제 아침 빵집 쓰레기통에서 주운 유통기한이 지난 빵 한 조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배고픔보다 추위가 더 고통스러웠다. 추위는 감각을 마비시켰다.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이 저려오다 못해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민주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신호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은 얼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겨울, 그랬다. 오빠. 추워. 아름이가 민준의 등을 파고들며 속삭였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아름아. 오빠가 있잖아. 금방. 금방 따뜻한 데 찾을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없이 떨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 1시간만 더 있으면, 아니, 30분만 더 있으면 서연이는
서연이는 정말 죽을지도 몰랐다. 그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동생을 잃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민준아, 저기 언덕 위 제일 큰 집 혹시 정말 혹시 엄마가 못 돌아오면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유일한 유언이 되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눈보라가 잠시 약해진 틈으로 저 멀리 언덕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거대한 성 같은 집이 보였다. 그 집은 이 동네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견고해 보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집의 창문 몇 개에서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 죽음의 골목을 향해 손짓하는 듯 했다. 저기다. 민준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은 없었다. 엄마의 마지막 말. 그리고 저 불빛. 구걸이든 침입이든 상관없었다. 그는 새 동생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일어나 그가 동생들을 흔들었다. 아름아, 우진이 업어. 내가 서연이 업을게. 빨리. 아름이는 겁에 질렸지만 오빠의 단호한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움직였. 민주는 불덩이 같은 서연이를 등에 둘러맸. 아이는 축 늘어져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 골목을 빠져나와 언덕을 오르는 길은 지옥과도 같았다. 바람은 그들의 뺨을 면도날처럼 베었고 쌓인 눈은 그들의 낡은 운동화 속으로 파고들어 발을 얼렸다. 아름이는 우진이를 업고 가다 몇 번이나 넘어졌다. 그때마다 민주는 서연이를 업은 채 돌아와 동생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걸었다. 그의 폐는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저 불빛, 저 따뜻한 불빛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엄마가 말한 마지막 희망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철문 앞에 도착했다. 강태환의 현암쉐난이었다. 문은 그들이 본 어떤 건물보다도 높고 위압적이었다. 민주는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얼어붙은 손가락이 미끄러졌. 그는 주먹으로 버튼을 내리쳤다. 제발, 제발요.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카메라에 붉은 불이 들어왔다. 민주는 카메라를 조금 전 강태환이 보았던 그 늑대의 눈으로 노려보았다. 누구 없어요. 잠시 후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라. 경비원의 목소리였다. 절망, 민준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문을 붙잡고 흔들었다. 제발요 동생이 아파요. 죽어가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대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아름이가 민준의 옷자락을 잡았다. 오빠. 서연이가 숨을 이상하게 쉬어. 민준은 돌아보았다. 등에 업힌 서연이의 고개가 꺾여 있었고 입에서는 희미한 거품 같은 것이 나오고 있었다. 서연아 안 돼. 서연아. 민준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11살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새끼를 지키려는 야수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대문 옆 정원사가 사용하는 낮은 담장. 눈이 쌓여 평소보다 높아져 있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아름아. 우진이 데리고 여기 딱 붙어 있어. 민주는 서연이를 업은 채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담장을 기어 올랐다.
차가운 철제 담장이 살을 찢는 듯 했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눈밭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리고 일어섰다. 저택의 본관. 유리로 된 거대한 현관문이 보였다. 그 안에서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그곳을 향해 달렸다. 경보음이 울리든 말든 상관없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주먹으로 그 차갑고 거대한 유리문을 자신의 뼈가 부서져라 내리치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동생 좀 살려주세요. 제발. 쿵, 쿵, 쿵. 소리는 이제 인터콤 스피커 너머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암 쉐난의 심장부, 본관의 거대한 유리 현관문을 직접 때리는 소리였다. 집 전체가 얇게 울리는 듯했다. 강태환의 굳은 얼굴이 경악으로, 이내 격렬한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이 신성한 영역에 자신의 마지막 껍질에 흠집을 내다니. 이곳은 그가 2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성벽의 가장 안쪽이었다. 그는 이 침입을 단순한 구걸이 아닌 자신의 존재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였다. 테이블 위에 인터콤이 다시 광기처럼 울렸다. 이번에는 경비대장의 다급함을 넘어선 공포에 가까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회장님, 침입입니다. 아이 녀석 하나가 어떻게 했는지 측면 담장을 넘었습니다. 지금 본관 현관문 앞에. 강태환은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통신을 꺼버렸다. 무능한 놈들. 수십억 원의 보안 시스템이 고작 어린애 하나를 막지 못해 이 사단을 낸 것이다. 그의 차가운 분노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불쾌하고 더러운 혼돈을 그가 직접 끝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부터 현관까지 이어지는 길고 어두운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바닥은 냉기를 뿜어내는 흑요석이었고 그의 구두굽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 되어 그 거대한 공간을 울렸다. 벽에는 수백억을 호가하는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 그림들 역시 인간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색채의 조합일 뿐이었다. 이 집은 그의 내면을 완벽하게 복제한 거대하고 텅 빈 무덤이었다. 그는 현관으로 걸어가는 내내 그 침입자에게 퍼부을 가장 냉혹하고 잔인한 말들을 고르고 있었다. 그깟 동정심, 얼어 죽든 말든. 그것은 자신의 알바가 아니었다. 감히 자신의 성역을 더럽힌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아마도 돈을 노린 부모가 시킨 짓이거나 혹은 약에 취한 불량 청소년일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그들을 경멸하고 짓밟고 경찰에 넘겨버릴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 혼돈을 빨리 잠재우고 다시 완벽한 정막 속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마침내 그는 거대한 현관홀에 도착했다. 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리벽, 즉 현관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유리 너머로 눈보라가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유리벽에 아주 작은 그림자 하나가 필사적으로 매달려 주먹질을 하고 있었다. 쿵, 쿵, 쿵. 소리는 생각보다 컸고 절박했다. 강태환의 얼굴이 경멸로 일그러졌다. 고작 저런 작은 짐승 같은 것이 이 소란을 피웠단 말인가. 그는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는 버튼을 눌렀다. 쉬익 소리와 함께 방탄 처리가 된 육중한 유리문이 안쪽으로 천천히 그리고 소리 없이 열리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는 그 순간
바깥의 지옥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영하 10도를 훨씬 밑도는 칼바람과 수억 개의 얼음, 조각 같은 눈발이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현관호를 강타했다.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 했다. 그는 이 불쾌한 냉기가, 이 더러운 침입이 끔찍하게 싫었다. 유리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리던 민주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다음 주먹을 내지르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가 내지른 주먹 앞에는 더 이상 단단한 유리가 없었다. 그곳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따뜻한 어둠이 있었다. 아이는 균형을 잃고 그 어둠 속으로, 그 따뜻함 속으로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고꾸라졌다. 의학 민주는 등에 업힌 서연이와 함께 집안의 차갑고 딱딱한 흑요석 바닥 위로 그대로 굴러떨어졌다. 오빠 대문이 열리는 기적을 목격한 아름이가 겁에 질린 우진이의 손을 잡아 끌고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뛰어들었다. 아이들 역시 눈에 미끄러지며 민준의 뒤를 따라 현관 안으로 넘어졌다. 그렇게 4명의 아이들, 젖은 넝마주위와 녹아내리는 눈과 흙탕물과 가난의 냄새가 뒤엉킨 4개의 작은 생명체가 강태환의 완벽한 성역, 그 현관 바닥의 처참한 모습으로 널브러졌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열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와 아이들의 겁에 질린 거친 숨소리, 그리고 서연이의 끓는 듯한 기침 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웠다. 강태환은 그들 앞에 거대한 산처럼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넘어진 아이들 위를 완벽하게 덮었.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형언할 수 없는 혐오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 바닥에 묻은 저 더러운 흙탕물을 내려다보았다. 이 벌레 같은 것들. 그는 손을 들어 인터콤을 누르려 했다. 경비들을 당장 호출해 이 더러운 것들을 붙잡아 쓰레기처럼 내던지라고 명령해야 했다.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첫마디가 터져 나오려 했다. 이 천박한 것들을. 그는 가장 커 보이는 녀석, 감히 담을 넘어 들어온 그 녀석의 멱살이라도 잡아챌 기세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바닥에 넘어진 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는 4개의 작은 얼굴들을. 강태환의 모든 분노는 그의 혀끝에서 얼어붙었다. 그가 내뱉으려던 저주, 이 천박한 것들을. 이라는 말은 결코 소리가 되지 못했. 그는 자신의 현관 바닥에 널브러진 4개의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 보았다. 젖은 넝마에서 피어오르는 비참한 냄새와 녹아내린 눈이 그의 값비싼 흑요석 바닥을 더럽히는 광경. 그의 눈은 본능적으로 가장 거슬리는 존재. 감히 담을 넘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가장 큰 아이, 민준을 향했다. 그는 저 아이의 멱살을 잡아채 당장 경비견 우리에라도 쳐넣을 기세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민준에게 닿기 직전 다른 것에 먼저 붙잡혔다. 민준의 팔 아래에서 내 아이 중 유일하게 고개를 들고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존재였다.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아름이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울부짖거나 눈을 감지 않았다. 그저 맑고 크고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익숙한 눈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쥐니 거대한 남자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강태환의 호흡이 멈췄다. 그의 뇌가 모든 사고를 정지시켰다. 아니야.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 싶었지만 목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 눈보라가 만들어낸 환각, 이 끔찍한 날씨가,
20년 전의 악몽을 그의 눈앞에 되살려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아이는 분명히 그곳에 실제했다. 얇은 입술, 살짝 처진 눈꼬리, 눈물에 젖어 더욱 짙어진 쌍꺼풀, 그리고 왼쪽 눈썹 아래에 아주 작은 점. 그것은 윤이었다. 20살의 윤이. 그가 사랑했던,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지워버렸던 김윤이. 2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 없이 마치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 완벽하게 똑같은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시간은 그 아이의 얼굴 위에서만 흐르지 않은 듯 했다. 강태환은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20년 전 그 빗길 속의 사고 현장으로 빨려 들어갔다. 부서진 자체, 쏟아지는 빗물, 그리고 그의 팔에 안겨 숨이 멎어가던 피투성이 속에서도 그를 바라보던 윤희의 마지막 얼굴, 그 얼굴이 지금 그의 발밑에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났다. 그는 이 끔찍한 망령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가 물러선 그 자리에서 그의 시선은 또 다른 충격과 마주쳤다. 바닥에 쓰러진 채 어떻게든 동생들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모으려 버둥거리던 녀석. 그가 처음 분노를 쏟아내려 했던 그 마디. 민준이었다. 아이는 이 낯선 남자가 자신들을 해칠 것이라 직감하고 겁에 질린 대신 이빨을 드러낸 어린 늑대처럼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강태환은 그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심장이 두 번째로 멎는 것을 느꼈다. 그 눈빛, 세상을 향한 불신과 지독한 반항심, 그리고 모든 것을 짊어지려는 듯한 저 오만한 고집. 그는 저 눈을 알았다. 매일 아침 면도를 할 때마다, 아니, 평생을 거울 속에서 마주해온 바로 자신의 눈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닮은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자신이었다. 아버지를 향해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던 20살의 강태환. 그뿐만이 아니었다. 굳게 담은 입술의 모양, 살짝 각진 턱선, 그리고 분노로 꿈틀거리는 콧날까지. 그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자신의 어린 시절이 넉마를 입은 채 그의 발밑에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강태환의 머릿속이 하얗게 폭발했다. 그의 굳건했던 세계. 그가 20년간 지켜온 진실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두 개의 거대한 모순이 그의 뇌를 강타했다. 첫째, 김윤희는 죽었다. 20년 전 그 사고로 분명히 죽었다. 둘째,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가 무정자증이라 판명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는 죽은 윤희가 서 있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얼굴을 한 아이가 그 윤희의 얼굴을 한 아이를 지키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 끔찍한 희극은 무엇인가? 신이 그를 조롱하기 위해 보낸 악마의 장난인가? 그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눈보라가 그의 뺨을 때렸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몸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회장님. 멀리서 달려온 집사의 목소리가 꿈결처럼 들려왔다. 경비들이 몽둥이를 들고 뛰어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이 더러운 침입자들을 끌어내려 했다. 당장 이놈들을. 경비대장이 소리치며 아이들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태환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두 아이의 얼굴을, 윤희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경비들을 향해, 혹은 이 아이들을 향해 무언가를 말해야 했다. 내쫓아라. 혹은 누구냐고 물어라. 하지만 그의 혀는 마비되었다.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좌지우지하던 그 날카로운 이성이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 그는 죽은 것이었다. 이 네 명의 아이가 현관에 들어선 그 순간 20년간 버텨온 강태환이라는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죽어버렸다. 그의 시야가 흐려졌다. 현관홀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수백 개로 부서지며 소용돌이쳤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 안색이, 집사의 다급한 외침이 멀리서 들려왔다. 그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옆에 있던 대리석 콘솔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그의 손이 콘솔의 차가운 모서리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그는 숨을 쉬어야 했다. 하지만 폐가 공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발밑에 닥친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를 응시한 채 돌처럼 굳어서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멈췄다. 현관홀의 공기는 얼어붙은 아이들의 숨결과 열린 문으로 밀려드는 눈보라와 그리고 강태환의 무너진 이성으로 뒤섞여 결정화되어 버린 듯했다. 경비대장과 집사는 몽둥이를 든 채, 혹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자신들의 주인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강태환의 분노를 예상했다. 당장 이 더러운 것들을 짐승처럼 끌어내라는 명령을 기다렸다. 하지만 강태환은 서 있었다. 대리석 콘솔을 붙잡은 손등이 하얗게 질린 채 그는 그저 바닥에 내 아이를, 정확히는 그 두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장님. 김 집사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이 아이들을 어찌할까요? 당장 경찰에. 바로 그때였다. 강태환이 손을 들었다. 닥쳐라는 의미에. 그러나 힘이 들어가지 않아 허공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손짓이었다. 그는 김 집사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10살짜리 여자아이 아름이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20년 전의 얼굴에 그는 이 환영이, 이 끔찍한 조롱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이는 사라지지 않았다. 강태환의 말은 입술이 열렸다. 그의 목에서 나온 소리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쇠가 긁히는 듯한 지독하게 갈라진 목소리였다. 들여보내. 그 한마디, 그 불가능한 명령에 현관홀의 모든 공기가 다시 멈췄다. 김 집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예, 회장님. 지금 뭐라고? 강태환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초점은 흐릿했다. 그는 김 집사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너머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저것들 안으로 들이라고 했다.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미친 사람의 잠꼬대처럼 들렸다. 하지만 김 집사는 30년 동안 그를 모셔왔다. 저 목소리는, 저 눈빛은 거역할 수 없는 지시임을 알았다. 경비대장도 몽둥이를 내렸다. 강태환이 아이들을 싫어한다는 것, 아니, 혐오한다는 것을 이 저택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성역을 더럽힌 이 넝마들을 안으로 들이라고 했다. 김 집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어서 아이들을 안으로. 경비들이 우왕좌왕하며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강태환이 마지막 남은 힘처럼 한마디를 더 내뱉었다. 그는 이미 몸을 돌려 비틀거리며 자신의 서재가 있는 복도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등은 30년은 더 늙어버린 노인의 등처럼 굽어 있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마치 그 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씻겨. 그리고 먹을 것을 줘. 따뜻한 걸로. 김 집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씻기고 먹이라고. 그것도 따뜻한 것으로. 그는 자신의 주인이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예. 회장님. 강태환은 그 대답을 듣지 못한 듯 긴 복도 저편으로 유령처럼 사라졌다. 현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고 4명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겁에 질려 덜덜 떨며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갔다. 강태환은 서재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갔다. 철컥. 쇠붙이가 맞물리는 소리가 그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환각을 본 것이라고 애써 되뇌었다. 지독한 눈보라와 7일간의 불면증이 만들어낸 헛것. 하지만 아니었다. 그 촉감, 그 냄새, 그리고 그 얼굴. 그는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서재의 가장 깊숙한 곳. 그가 아끼는 마크로스코의 거대한 그림 뒤에 숨겨진 벽금고였다. 그의 손가락이 떨려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렸다. 마침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상했던 황금이나 비밀 서류 따위는 없었다. 그 거대한 금고의 중앙에는 낡고 작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20년 전 윤희의 유품을 모두 불태우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유일하게 숨겨둔 상자였다.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상자를 꺼냈다. 상자에서는 희미한 조약 냄새와 함께 말라붙은 시간의 냄새가 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벨벳 천 위에 단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20년 전 20살의 김윤희. 그가 사고 직전에 몰래 찍어준 한강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든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던 모습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 했던 그의 금지된 과거였다. 그는 사진을 들고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모니터를 켰다. 그는 보안 시스템에 접속해 방금 전 현관에서 녹화된 영상을 찾아냈다. 그는 영상을 정지시켰다. 눈보라에 젖어 겁에 질린 채 자신을 올려다보던 여자아이. 아름이의 얼굴이 화면 가득 찼다. 강태환은 자신의 손에 들린 20년 전의 사진과 모니터 속에 현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피가 거꾸로 솟았. 똑같았다. 세월의 흔적조차 없이 마치 윤희가 20살의 기억을 가진 채 10살의 몸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왼쪽 눈썹 아래에 작은 점까지. 그것은 닮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적 혹은 저주였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그 옆에 있던 마디 민준의 얼굴을 확대했다. 자신을 노려보던 그 반항적인 눈빛. 그는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검은 모니터 화면과
그 안에 아이의 얼굴을 대조했다. 그리고 그는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 20년 전 그날 받은 진단서를 꺼냈다. 무정자증. 그의 인생을 규정했던 그 단어. 그는 그 서류를 손에 쥔 채 모니터 속의 두 아이와 손에 든 낡은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이성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낮고 공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윤희는 분명히 죽었어. 그리고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단 말이다. 그는 사진을 쥔 채 그 거대한 서재에서 홀로 무너져 내렸다. 강태환은 자신의 서재, 그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20년 전의 낡은 사진과 모니터 화면 속 아이의 얼굴, 그리고 무정자증이라는 세 단어가 찍힌 진단서. 이 세 가지의 모순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의 이성을 조각내고 있었다. 그는 지난 20년간 이 진단서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의 결함이자 그의 정체성이었다. 그런데 오늘 밤 그 정체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환각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가능성을 본 것이었다. 그의 안에서 지난 20년간 잠자고 있던 회장 강태환이 깨어났다. 감상에 젖어 무너져 내리던 남자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을 통제하고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지배자가 고개를 들었다. 이 현상은 더 이상 신의 저주나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확인해야 할 문제였다. 그가 가진 모든 부와 권력은 바로 이럴 때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멈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인터콤을 눌러 김 집사를 호출했다.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아까의 혼란 대신 차가운 명령조가 담겨 있었다. 예. 회장님. 동관 3층. 게스트룸에. 우선 씻기고 따뜻한 수프를 먹였습니다. 가장 작은 아이는 열이 심해 일단 해열제를 먹이고 재웠습니다. 강태환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일어섰다. 아무도 그 방에 들여보내지 마. 내가 직접 가보겠소. 그는 자신의 서재를 나섰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금고가 아닌 다른 것을 확인하기 위해 움직였다. 동관으로 향하는 복도는 본관보다 따뜻했지만 그는 여전히 한기를 느꼈다. 3층 게스트 룸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방 안은 그가 기억하는 어떤 방보다도 따뜻했다. 김 집사가 벽난로까지 피워놓은 듯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이 저택에서 가장 크고 푹신한 침대 위에 4명의 아이들이 잠들어 있었다. 아니, 잠들었다기보다는 기절한 것에 가까웠다. 그들은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혀져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 남은 공포와 피로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아름이와 쌍둥이들은 서로를 껴안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마디, 민주는 아니었다. 아이는 가장 바깥쪽에서 동생들을 향해 몸을 돌린 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마치 잠결에도 동생들을 지키려는 듯한 방어적인 자세였다. 강태환은 침대로 다가갔다. 그는 잠든 민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까의 그 반항적인 늑대 같은 눈빛은 사라지고 그저 지친 아이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보았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저 고집스러운 인매와 굳게 닫힌 눈두덩의 선.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은 수조 원의 계약을 결정하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천근의 무게가 실린 듯 떨렸다. 그는 아이의 머리카락, 자신과 같은 검고 뻣뻣한 머리카락에 손을 가져갔다. 아이가 잠결에 미간을 찌푸렸다. 강태환은 숨을 멈췄다. 그는 이 작은 존재를 만지는 것이 자신의 20년짜리 거짓말을 만지는 것 같아 두려웠다. 그는 망설임을 끊어내고 아이의 머리에서 모근이 붙은 머리카락 몇 올을 재빨리 뽑아냈다. 아이가 뒤척였지만 깨어나지는 않았다. 강태환은 그 머리카락을 마치 불에 댄 듯 손수건에 감싸쥐고 방을 빠져나왔다. 그는 즉시 두 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그가 소유한 JK 바이오 연구소의 소장에게였다. 나 강태환이요. 지금 당장 내 집으로 사람을 보내. 최고 등급 보안으로 친자 확인 검사가 필요하오. 12시간, 아니 8시간 안에 결과를 내. 내일 아침까지. 이 일은 자네와 나 둘만 아는 걸세. 그는 전화를 끊고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YS그룹의 회장이 아닌 강태환 개인의 문제를 처리하는 그림자 속의 남자였다. 나다. 그는 복도 창밖에 눈보라를 보며 말했다. 아이들 넷이 내 집에 들어왔다. 그 아이들의 어미를 찾아. 아마 죽었을 거다. 마지막으로 살던 주소는 한남동 빌라촌. 어딘가를 수소문해봐.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지난 20년간의 모든 것을 알아내. 쥐새끼 한 마리까지 샅샅이 뒤져. 지금 당장. 그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서재로 돌아와 다시 그 낡은 사진을 바라보며 지옥 같은 기다림을 시작했다. 기다림은 그의 잊힌 기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는 애써 그날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다. 20년 전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아였던 윤희와 함께 도피하려 했다. 빗길을 달리던 차,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반대편 차선에서 모든 불빛을 켠 채 달려오던 거대한 트럭. 쾅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의식은 끊겼다. 그가 다시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다. JK그룹이 소유한 VVIP 병동.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는 윤희를 찾았다. 그리고 그의 침대 곁에 돌처럼 굳은 얼굴로 서 있던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다. 그 천박한 계집은 죽었다. 네가 이 꼴이 된 것도 다 그의 때문이다. 강태환은 절규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윤희의 시신조차 보지 못했다. 아버지가 이미 처리했다고 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의 아버지가 아닌 병원장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주치의이기도 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감각하게 말했다. 회장님, 유감스러운 소식입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과 그로 인한 염증이 심각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손상입니다. 강 회장님은 영구적인 불임 상태이십니다. 그 순간 강태환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윤희가 죽은 세상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는 그 진단을
윤희를 잃은 고통에 대한 추가적인 형벌처럼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깨달았다. 그것은 형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족쇄였다. 아버지는 윤희를 증오했다. 고아의 더러운 피가 감히 강씨 가문에. 아버지는 윤희를 제거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은 윤희에게 일말의 미련이라도 가질까봐. 혹은 혹시라도 윤희가 남겼을지 모를 무언가에 대한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사를 매수해 불임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다. 그것은 그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아버지가 설계한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그 거짓말은 강태환을 사랑에 실패한 상속자에서 후계자를 낳을 수 없는 결함품으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그 결함을 메우기 위해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정략 결혼을 했고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다. 그는 자신이 결함품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돈을 벌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거대한 연극이었단 말인가.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8시간이 채 되지 않은 새벽 4시였다. DNA 결과가 벌써 나왔을 리 없었다. 그 그림자였다. 회장님. 남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강태환은 숨을 죽였다. 누구냐? 남자는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를 냈다. 일주일 전 시립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무연고자로 처리될 뻔했습니다. 그 여자가 마지막까지 살던 반지하 방에서 유품 몇 가지를 수거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뜸을 들였다. 그 여자가 사용하던 가명은 이선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여자의 낡은 짐 속에서 진짜 신분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강태환은 전화기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그의 심장이 멈췄다. 그 여자의 진짜 이름. 김윤희. 1984년생. 김윤희였습니다. 회장님. 20년 전에 죽었다는 그 여자. 살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김윤희. 살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그림자의 목소리는 강태환의 서재에 울리는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그는 수화기를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20년간 그의 세계는 윤희는 죽었다는 사실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런데 그 기반이 그가 딛고 선 땅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일주일 전 그가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파기하며 누군가의 목을 쳤던 그날, 윤희는 이 도시 어딘가의 차가운 방에서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그 긴 세월을 버티다 홀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20년 된 무정자증 진단서를 노려보았다. 이 종이 한 장, 이 거짓말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아버지는 윤희를 제거한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혹시라도 아들이 그 천박한 고아의 흔적을 찾으려 할까봐 그 가능성의 싹을 아예 잘라버린 것이었다. 아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러니 더 이상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이보다 더 완벽하고 잔인한 족쇄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의 가슴 속에서 슬픔이 아닌 검은 분노가 끓어올랐다. 죽은 아버지를 향한 분노였다. 아버지는 아들의 인생을, 사랑을, 그리고
어쩌면 아들까지도 훔쳐갔다. 그는 20년간 결함 있는 존재로 반쪽짜리 인간으로 살아왔다. 이 거대한 부와 제국은 그 결함을 감추기 위한 보상 심리에 불과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실은 20년 전 아버지가 쳐놓은 거대한 감옥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죄수였다. 그는 왜 윤희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는지 절망적으로 생각했다. 그가 이런 괴물이 되기 전, 그가 아직 그녀를 사랑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찾아왔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다. 그녀는 찾아올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그녀를 위협했을 것이다. 혹은 그녀가 낳은 아이, 그 아이를 빌미로 그녀의 목을 조였을 것이다. 윤희는 20년간 도망친 것이었다.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의 괴물 같은 아들이 되어버린 자신으로부터. 그때 서재의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김 집사가 아니었다. 그림자였다. 그는 보고서를 올릴 때 외에는 절대 이 본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남자였다. 강태환은 갈라진 목소리로 들어와라고 말했다. 남자는 젖은 코트 자락을 털며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아닌 아주 낡고 녹이 쓴 작은 깡통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과자 상자였던 듯 겉면의 그림은 다 벗겨져 있었다. 회장님, 남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사망한 김윤희 씨의 유품입니다. 한남동 반지하 방에서 수거했습니다. 이불 몇 채와 냄비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그 여자가 유일하게 보관하고 있던 물건입니다. 깡통 상자. 수천억을 가진 남자의 서재 한가운데 이 낡고 녹슨 깡통 상자가 놓였다. 그것은 20년의 가난과 절망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강태환은 장갑이라도 껴야 할 것처럼 그 더러운 상자를 망설이다가 이내 거친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끼익, 녹슨 쇠가 비명을 질렀다. 상자 안에는 곰팡내와 묵은 먼지 냄새가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비닐에 몇 겹으로 싼 서류 뭉치 몇 개와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먼저 꺼냈다. 그것은 내 장에 낡고 구겨진 출생증명서 사본이었다. 그는 첫 번째 장을 보았다. 아이의 이름 민준. 그는 숨을 멈췄다. 성은 김이었다. 김민준, 어머니 김윤희,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비어 있었다. 공란, 강태환의 심장이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아이에게 아버지를 주지 못했다. 혹은 아버지를 지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김아름, 어머니 김윤희, 아버지 공란, 그리고 김우진, 김서연, 쌍둥이, 어머니 김윤희, 아버지 박시우, 낯선 이름이었다. 강태환의 머릿속이 다시 혼란에 빠졌다. 그렇다면 민준이와 아름이만. 아니, 잠깐. 아름이는 10살, 민준이는 11살. 그렇다면 민준이만 자신의 아이란 말인가. 그는 이 복잡한 진실의 그물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남은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에게 쓴 편지가 아니었다. 봉투에는 서툰 연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아들 민준이에게 혹시 엄마가 없을 때. 그것은 유서였다.
강태환은 봉투를 뜯었다. 얇고 낡은 편지지가 그의 손에서 바스라질 듯 떨렸다. 그것은 윤희의 필체였다. 그가 20년 전 수없이 연애 편지를 받았던 바로 그 필체. 하지만 그때의 발랄함은 사라지고 힘겹게 눌러쓴 듯한 고통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민준아, 이 편지를 네가 읽게 된다면 엄마는 아마 내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민준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란다. 엄마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그 사람의 아이니까. 강태환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 사람의 아이, 20년 전. 아니, 네가 태어나기 1년 전. 엄마는 큰 사고를 당했단다. 아니,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었어. 그건 내 할아버지, 강태환 회장님의 아버지가 꾸민 일이었어. 그분은 엄마가 고아라는 이유로, 감히 아들의 옆에 있다는 이유로 엄마를 죽이려 했단다. 엄마는 겨우 도망쳤어. 그리고 그때 엄마 뱃속에는 이미 네가 있었단다. 민준아. 강태환은 신음소리를 내며 책상을 붙잡았다. 그의 아버지가 임신한 윤희를 죽이려 했다. 엄마는 널 지켜야 했어. 그 사람들 손에 네가 넘어가면 너는 엄마처럼 불행해질 것 같았어. 그래서 도망쳤어. 내 아빠. 강태환 회장님한테는 차마 연락할 수 없었어. 그분은 아버지를 이길 수 없을 테니까. 그리고 그분은 사고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엄마는 내 존재가 오히려 그분을 아프게 할까봐 두려웠단다. 편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리고 엄마는 아름이 아빠를 만났어. 박시우 씨. 그는 엄마와 너를 거둬준 고마운 사람이었어. 엄마는 그 사람과 새 가정을 꾸렸고 아름이와 쌍둥이를 낳았단다. 그는 너를 친아들처럼 아껴줬지. 하지만 그 사람도 병으로 엄마 곁을 떠났어.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너에게 이런 짐을, 동생들을 부탁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는 그분의 아들이야. 너는 강하고 똑똑해. 엄마는 이제 더 버틸 힘이 없어. 만약, 정말 만약 엄마가 눈을 감으면 동생들을 데리고 저기 언덕 위 가장 큰 집으로 가렴. 그곳이 네가 태어났어야 할 집이야. 그분, 내 아빠가 아직 그곳에 살고 있다면 네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말하렴. 엄마의 유품인 이 편지를 보여주렴. 그가 널 외면하지 않기를. 엄마는 기도할게. 사랑한다. 내 첫 번째 아가. 편지가 강태환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는 책상 위에 엎드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11년 동안 그가 결함품이라며 스스로를 저주하던 그 시간 동안 그의 아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엄마를 잃고 동생들을 지키며 굶주리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윤희의 편지가 낡은 마호가니 책상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아니었다. 20년의 억울한 세월과 한 여자의 쓰러져간 생명, 그리고 내 아이의 굶주린 삶이 강태환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엎드린 채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다. 그의 등은 제국의 황제가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죄인의 등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를 세상이 그를 속였다. 그리고 그 자신도 20년간 스스로를 완벽하게 속여왔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은 더 이상 냉혹한 기업 사냥꾼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눈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서 뒤에 숨어 인간적인 모든 감정을 거세한 채 살아오는 동안 그의 아들은 이 차가운 도시 어딘가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가 평생 경멸에 맞이 않았던 그 가난 속에서 그가 버렸던 사랑의 모든 흔적을 지키며 자라나고 있었다. 그의 아들, 김민준. 그 이름이 그의 혀끝에서 낯설게 맴돌았다. 그는 11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 없이 어머니를 잃고 이제는 이복 동생들의 아버지가 되어 이 지옥 같은 눈보라를 뚫고 자신의 태어났어야 할 집을 찾아왔다. 그것은 구걸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능이었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온 둥지를 잃은 새의 처절한 귀소 본능이었다. 강태환은 더 이상 그 아이의 반항적인 눈빛을 오만하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을 닮은 것이었다. 살아남기 위한, 지키기 위한 강인함이었다. 그때 요란한 벨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찢었다. 아침 6시. 그가 8시간을 주었던 JK 바이오 연구소 소장의 전화였다. 강태환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이미 윤희의 편지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 과학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 그의 20년짜리 거짓말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킬 사망 선고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말하게. 회장님. 저 소장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극도의 흥분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태환은 눈을 감았다. 이미 알고 있는 답이었다. 김민준. 그 아이의 샘플과 회장님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했습니다. 회장님. 999%입니다. 소장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회장님. 아드님이십니다. 강태환은 수화기를 든 채 책상 위에 무정자증 진단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999%. 그는 공허하게 웃었다. 이 종이 한 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라는 자가 내린 그 진단서가 지난 20년간 자신을 어떻게 기만해왔는지 그는 소장에게 마지막 확인을 해야 했다. 자네, 20년 전 내 차트. 봤나? 소장이 당황했다. 예, 예. 회장님의 특별 지시라. 본원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것은 명백한. 강태환이 말을 끊었다. 명백한 뭐? 명백한 오진입니다. 아니, 오진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회장님의 20년 전 호르몬 수치와 모든 데이터는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위조하고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입니다. 회장님은 단 한 번도 불임이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었다. 강태환은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이 맞추어졌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했다. 하지만 소장이 다급하게 그를 붙잡았다. 잠시만. 회장님, 그게 다가 아닙니다. 회장님이 혹시 몰라 다른 아이들의 샘플도 함께 보내주셔서 저희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장이 마른 침을 삼켰다. 10살짜리 여자아이. 김아름. 그 아이는 회장님과 유전적으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군과는 목의 유전자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강태환의 심장이 다시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소리? 이복남매라는 뜻입니다. 회장님, 김민준 군과 김아름 양은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이복남매입니다. 그것은 윤희의 편지 내용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임을 증명하는 마지막 쐐기였다. 강태환은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서재에는 20년간 멈춰 있던 시간의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는 20년 전 윤희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서 윤희가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모니터 속의 아름이를 보았다. 그 아이는 윤희가 남긴 윤희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는 민준이를 통해 자신의 핏줄을 얻었지만 아름이를 통해 죽은 윤희를 다시 만난 것이었다. 그리고 쌍둥이, 그 아이들 역시 윤희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강태환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안에서 슬픔과 분노가 가라앉고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책임감이 밀려왔다. 그는 윤희에게 빚을 졌다. 20년의 세월을, 그리고 그녀의 목숨을 빚졌다. 그는 그 빚을 갚아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차가운 서재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동관 3층,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그 방을 향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로서의 걸음을 내디뎠다. 강태환은 아이들이 잠든 3층 게스트룸 앞에 섰다. 복도 끝의 창문으로 폭풍이 멎은 새벽에 푸른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20년간 그의 삶을 몰아쳤던 거대한 눈보라가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기가 두려웠다. 저 문 너머에 있는 것은 단순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의 20년짜리 거짓말의 산증인이자 그가 저버린 사랑의 마지막 흔적,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다. 그는 평생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문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온기가 그의 차가운 뺨을 감쌌다. 김 집사가 피워놓은 벽난로의 불씨가 아직 남아 방 안을 은은하게 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이 저택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왕이 사용해도 될 법한 거대한 침대. 그 한가운데에 4명의 아이들이 잠들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깨어 있었다. 아이들은 따뜻한 수프를 먹고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었지만 그들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침대 헤드에 마치
작은 새끼 짐승들처럼 서로에게 바싹붙어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토끼처럼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이 호화로운 방이 자신들을 위한 공간이 아님을, 이곳이 자신들의 둥지가 아닌 거대한 덫일지도 모른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강태환은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이 방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모처럼 밝혔다. 어젯밤 자신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자신들을 쫓아내려 했던 그 무서운 할아버지. 강태환은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기업을 인수하고 적을 파멸시키는 말은 수천 가지 알았지만 겁에 질린 아이를 안심시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배우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름이에게로 향했다. 맑은 새벽빛 속에서 깨끗하게 씻겨진 아이의 얼굴은 윤희 그 자체였다. 강태환은 숨이 멎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민준이를 보았다. 가장 바깥쪽에서 여전히 동생들을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로 앉아 있는 아이. 그 반항적인 눈빛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그보다 더 깊은 낯선 어른에 대한 경계심이었다. 저 눈은 자신을 닮았다. 강태환은 천천히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 방 안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아이들이 움찔하며 서로를 더 꽉 끌어안았다. 민준이가 가장 작은 서연이의 눈을 손으로 가렸다. 그 작은 방어 행동이 강태환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그 자리에 멈췄다.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20년간 사용하지 않아 녹슬어버린 기계처럼 삐걱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그의 목소리는 끔찍하게 잠겨 있었다. 미안. 했다. 사과. 그가 평생 입에 담아본 적 없는 단어였다. 내가 너희를 놀라게 했구나.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 그저 그를 경계하며 바라볼 뿐이었다. 강태환은 이 어색한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편지가 아닌 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야 했다. 그는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아들. 그는 그 단어를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너희 어머니. 그가 어렵게 말을 이었다. 그분이 너희에게 이곳을, 이 집을 찾아오라고 말했나? 민준이는 잠시 망설였다. 아이는 이 거대한 남자가 자신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가늠하려는 듯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동생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그 안에는 나이를 초월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세상에서 기댈 곳이 하나도 없으면 민준이는 그 말을 하며 강태환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 언덕 위 가장 큰 집에 가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 단어가 비수처럼 강태환의 가슴에 박혔다. 그의 집은 그의 아들에게 첫 번째 안식처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매달려야 할 절벽이었다. 강태환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의식을 끝내야만 했다. 그분, 너희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지? 민준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김윤희.
예요. 그 이름, 그가 20년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의 금고 속에 갇혀 있던 그 이름이 그의 아들의 입을 통해 너무나도 담담하게 흘러나왔다. 강태환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20년은 완벽한 거짓이었다. 바로 그때 그를 지켜보던 작은 목소리 하나가 침묵을 깼다. 민준이 뒤에 숨어 있던 아름이었다. 윤희의 얼굴을 한 그 아이. 아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강태환이 아닌 그가 등지고 서 있는 벽 쪽을 가리켰다. 저기. 강태환은 의아해하며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그의 공식적인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JK그룹의 회장으로서의 냉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아름이는 그 그림과 강태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에 공포가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슬픔이 어렸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은 강태환이 받은 DNA 검사 결과 보고서보다 윤희의 유서보다 더 강력한 증거였다. 아저씨, 혹시 우리 엄마가 밤마다 몰래 꺼내서 울면서 보던 그 낡은 사진 속에 있던 사람. 맞아요. 아름이의 그 맑고 순수한 질문. 우리 엄마가 울면서 보던 그 사진 속 사람. 맞아요. 라는 그 한마디는 강태환이 20년간 쌓아올린 마지막 이성의 방벽을 무너뜨리는 최후의 일격이었다. 유전자 검사 보고서도 윤희의 유서도 그에게 진실을 알려주었다면 이 아이의 말은 그 진실을 그의 심장에 박아 넣었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아이들이 이 넉마를 걸친 4명의 순수한 영혼이 지난 20년간 자신을 지배했던 그 거대한 거짓말보다 1000배는 더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몸이 거대한 빌딩이 무너지듯 천천히 그리고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침대 앞에 아이들의 발치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쿵 하는 소리가 값비싼 카펫이 아닌 그의 부서진 자존심에서 울려 퍼졌다. JK그룹의 회장.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강태환이 지금 자신의 집을 더럽혔던 4명의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감히 그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이 무릎 꿇은 그 더러운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보았다. 그 아이들의 눈을 본 것이 아니라 윤희가 20년간 걸어왔을 그 차갑고 더러운 바닥을 보았다. 그는 보았다. 자신의 아들이 11년간 굶주리며 걸어왔을 그 절망의 길을 보았다. 그는 괴물이었다. 아버지가 그를 괴물로 만들었고 그는 충실하게 괴물로 살아왔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사랑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지옥 속에 방치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텅 비어 있었다. 그래.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신음소리였다. 그것은 대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항복이었다. 내가 그 사진 속 그 사람이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그의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울고 있었다. 20년 전 윤희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던 그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조차 흘리지 않았던 그 눈물이 지금 이 4명의 아이들 앞에서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아이들은 얼어붙었다. 어젯밤 자신들을 죽일 듯이 노려보던
그 무서운 할아버지가 지금 자신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집보다 이 상황이 더 비현실적이었다. 민준이는 동생들을 감싸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었지만 그의 눈에 서려 있던 경계심은 당혹감으로 변해 있었다. 아름이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엄마가 그 사진을 보며 울 때와 똑같 슬픔이 어렸다. 강태환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을 만질 수 없었다. 그의 손은 더러워져 있었다. 돈이 아니라 20년의 무관심과 오만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그는 감히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사랑이 남긴 흔적을 만질 자격이 없었다. 그는 그저 무릎 꿇은 채 엎드려 통곡했다. 윤희야, 윤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였다. 침대에서 가장 작고 약했던 존재. 6살짜리 서연이가 오빠의 품에서 스르르 빠져나왔다. 아이는 어젯밤의 열병으로 아직 헬쑥했지만 이 따뜻한 방에서 기운을 차린 듯했다. 아이는 이 거대한 어른이 왜 우는지, 이 슬픔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아파 보였다. 아이는 맨발로 카펫을 밟고 울고 있는 강태환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아파서 우는 사람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주 작은 손을 뻗어 강태환의 떨리는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강태환은 숨을 멈췄다. 불에 댄 듯한 충격이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물범벅이 된 얼굴 위로 서연이의 맑은 눈동자가 비쳤다. 할아버지.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아파요. 울지 마요. 그 한마디, 그 순수한 위로가 강태환의 마지막 남은 방어막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아이를 보았다. 그리고 그 뒤에 우진이를, 그 뒤에 아름이를, 그리고 자신과 똑 닮은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민준이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두 팔을 벌렸다. 서연이를, 그리고 그 뒤의 아이들을 그의 부서진 삶으로 끌어안기 위해 이리 오너라. 그의 목소리는 애원이었다. 제발, 이리 와, 내 아들아. 그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다시 아름이를 보았다. 네. 딸아. 그는 4명 모두를 향해 자신의 평생을 바친 속죄를 시작하려 했다. 민준이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옆에서 아름이가 먼저 침대에서 내려왔다. 윤희의 얼굴을 한 아이가 엄마를 울게 했던 그 남자에게로, 그리고 지금 엄마를 위해 울고 있는 그 남자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아이는 강태환의 품에 안겼다. 그 온기에 마침내 민준이의 굳어있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 역시 동생들을 이끌고 그 거대한 울음 속으로 자신들의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그 남자의 품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강태환은 그의 제국보다 더 무거운 4개의 작은 생명을 끌어안았다. 그는 더 이상 무정자증의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20년 만에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차가운 눈보라가 먹고 창문 너머로 끔찍했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20년짜리 겨울에도 마침내 4개의 작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 차가운 현암은 그날 새벽
처음으로 집이 되었다.